눈 깜짝이지 마세요. 무뚝뚝한 한국인 남자가 미군 내에서도 콧대 높기로 소문난 여장교의 숨통을 단 한순간에 조여버리는 장면이 지나갈 테니까요. 이 이야기는 707 특임대의 고독한 늑대와 델타포스의 오만한 독수리가 서로를 경멸하다가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생존 로맨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재즈 음악의 소음과 싸구려 담배 연기, 그리고 독한 알코올 냄새가 뒤섞인 이곳은 한미 연합작전구역 인근의 유일한 유흥시설, 더 벙커 더 방케입니다. 밖에는 한여름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후끈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거 좀 봐, 최신형 HK416 소총이야. 당신들은 아직도 그 고물딱지 K를 쓰는 건가? 날카로운 비웃음이 섞인 하이톤의 목소리가 공간을 갈랐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번 연합훈련을 위해 파견된 델타포스 소속 제시카 스털링 대위였습니다. 금발을 높게 묶어 드러난 하얀 목덜미, 바다처럼 푸르지만 오만함이 가득 찬 눈동자.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바카운터에 걸터 앉아 있었고 그녀의 추종자들인 미군 병사들은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맞은편의 한국 장교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계급과 언어의 장벽 때문에 주먹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네온 사인이 닿지 않는 가게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자리, 그곳엔 박도윤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색 바랜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그는 바위처럼 단단한 근육을 옷 위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을 타 밍밍해진 소주잔을 쥔 그의 손등에는 훈장처럼 박힌 굳은 살과 희미한 흉터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저들의 소란 따위엔 관심 없다는 듯 오직 술잔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죽음의 계곡 훈련을 앞두고 잠시나마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 오만한 여자의 자존심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봐, 거기, 제시카가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라도 들은 듯 무시하며 술잔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녀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시카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어둠 속에 앉은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말 안 들려? 코리안 솔저. 제시카가 테이블을 짚으며 도윤의 얼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당신이 이번 훈련의 전술 교관이라며. 군인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같은데? 뒤에 있던 미군들이 환호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스털링 대위님, 조심하십시오. 저 녀석 울음보 터지겠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독한 권태와 피로가 섞인 한숨이었습니다. 탁!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시카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남들이 그녀를 볼 때 보내던 동경의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심해 셔럼 차갑고 텅 빈 눈동자. 그것은 사륙에 지쳐버린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시끄러워 술맛 떨어지니까 좀 비키지.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완벽한 네이티브 영어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동양인 남자가 자신을 이렇게 취급하다니. 상관에게 그따위 말버릇은 뭐지? 난 제시카 스털링 대위다. 당장 일어나서 경례해. 여긴 술집이야, 연병장이 아니라. 도윤은 무심하게 대꾸하며 다시 술잔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챙그랑. 제시카가 손을 휘둘러 도윤의 술잔을 바닥으로 쳐냈습니다. 유리 조각과 술이 도윤의 낡은 청바지 위로 튀었습니다. 규율이라곤 없는 놈들. 한국의 707이 전설이라고. 웃기지 마. 엄마 치마폭에 숨은 겁쟁이들일 뿐이잖아. 지금은 최첨단 기술의 시대야.
당신의 그 근육은 관상용으로나 쓰라고. 술집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욕이 선을 넘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 군인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도윤은 손가락 하나를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서자 거대한 그림자가 제시카를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도윤은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날카로운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실력을 보고 싶다고 했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시카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권총집에 손을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래, 술 처먹는 거 말고 그 잘난 전설이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줘봐. 원한다면. 말이 끝남과 동시에 공기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입. 아무도 도윤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5미터 뒤, 제시카의 뒤에서 웃고 있던 미군 병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제시카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다트판 정중앙. 도윤이 던진 유리 조각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리 조각 아래에는 방금 전까지 미군 병사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가 정확히 반으로 잘린 채 떨어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은 병사의 콧잔등을 스치듯 지나가 담배만 잘라버린 것입니다. 조금만 빗나갔어도 얼굴이 찢겨나갔을 거리였습니다. 병사는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고 술집 안은 공포로 얼어붙었습니다. 제시카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였습니다. 형체가 없는 가벼운 유리 조각을 5미터 거리에서 사람의 얼굴을 스치게 던져 나무판에 꽂는다. 이건 사격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신의 영역에 가까운 감각이었습니다. 그녀가 뭐라 말하려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도윤은 이미 그녀의 코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듯 가까운 거리. 그의 눈빛은 절대 영도, 쥐떼 링두처럼 차가웠습니다. 30초.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제시카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가 전장이었다면 당신은 방금 30초 안에 3번 죽었어. 도윤이 손을 펴보였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제시카의 권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사이 탄창까지 분리된 채였습니다. 도윤은 권총을 그녀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던졌습니다. 총은 좋군. 하지만 입만 산 녀석이 들면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야. 그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발을 나갔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모멸감과 공포에 질린 제시카를 뒤로 한 채 말이죠. 문을 닫기 전 도윤이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한국 특수부대를 모욕하지 마. 다음엔 유리가 아니라 당신 목숨이 날아갈 테니까. 쾅!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제시카는 떨리는 손으로 빈 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방금 그 남자에게서 뿜어져 나온 살기사치 때문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젠장. 그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녀석 이름이 뭐야? 구석에 있던 한국 장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박도윤. 전 707 특임대 팀장입니다. 콜사인은 고스트. 유령입니다. 고스트. 제시카의 눈에 승부욕과 도끼가 서렸습니다. 좋아. 박도윤, 내일 훈련장에서 그 가면을 벗겨주지.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내일 시작될 훈련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그 유령이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 될 것임을. 설악산 깊은 골짜기. 자욱한 안개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개회식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선 사령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산악 생존 및 침투 전술이다. 한미 양국 군인이 2인 1조가 되어 팀을 이룬다. 파트너는 무작위 추첨이다. 제시카는 대열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미친놈만 아니기를. 알파 1팀, 제시카 스털링 대위. 예. 그녀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사령관이 서류를 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술교관 박도윤. 제시카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대열 뒤편에서 박도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와 달리 완벽한 특전사 군복을 갖춰 입고 거대한 군장을 맨 모습. 그는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기도나 해. 공주님, 손톱 부러졌다고 징징 짜지 말고. 제시카의 얼굴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적군이 아닌 파트너와의 전쟁이 말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설악산 깊은 곳에 그들을 노리는 진짜 악마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설악산의 칼바람이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의 비명처럼 협곡을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기온은 이미 영하 15도로 떨어져 숨을 뱉을 때마다 하얀 입김이 시야를 가렸습니다. 제시카 스털링 대위는 이를 악물며 30킬로즘에 육박하는 전술 배낭을 고첩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 위성 통신 장비, 발열 전투복까지. 그녀에게 이것은 현대전의 기본이자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시카보다 5미터 앞서 걷고 있었는데 눈 위를 걷는 발걸음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개머리판을 접은 K1A 소총, 그리고 허리춤에 찬 단검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무거운 전자 장비 따윈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처럼 험준한 지형과 하나가 되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봐요. 지금 공원 산책 나왔어. 제시카가 참다 못해 바람 소리를 뚫고 소리쳤습니다.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볍게 입다간 얼어 죽기 딱 좋아. 도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 눈 위의 흔적을 살피더니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제시카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박도윤.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그를 쫓아갔습니다. 나토 산악작전 규정에 따르면 3Km마다 체크포인트를 설정해야 해. 당신은 너무 빠르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있어. 그제야 도윤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그녀의 거대한 배낭을 훑어보았습니다. 나토 매뉴얼은 한국의 겨울산을 가르쳐주지 않아.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곳에서 무게는 곧 적이야. 당신은 쓸모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챙겼어. 예비 배터리, 전자정수기, 자동 텐트. 적이 쏘기도 전에 그 짐들이 당신을 죽일 거야. 쓸모없다니. 이건 최신 기술이야. 제시카가 반박했습니다. 전투력을 유지해준다고. 당신을 느리게 만들 뿐이야. 도윤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소음. 아까부터 당신 장비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1km 밖에서도 들려. 실전이었다면 저격수가 이미 당신 머리에 구멍을 3개는 냈을 거다. 제시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허벅지가 터질 듯이 아파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의 눈은 깊고 푹신해서 30kg을 메고 걷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도윤은 평온하게 호흡하고 있었죠. 짐 줘, 덜어줄 테니까. 도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제시카는 어제의 모욕을 떠올리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맘대로 해. 하지만 시체가 되면 업어주진 않을 거야. 두 사람은 계곡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지형은 점점 더 가파르고 미끄러워졌습니다. 제시카는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땀이 식으면서 오한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급정거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몸을 낮추며 제시카에게 엎드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시카는 짜증이 났지만 반사적으로 눈밭에 엎드렸습니다. 또 뭐야? 이번엔 무슨 훈계를 하려고? 그녀가 무전기로 투덜거렸습니다. 쉿,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숲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2시 방향,
400m 전방. 제시카가 열화상 조준경을 들었습니다. 푸른 화면에 붉은 점이 잡혔습니다. 그냥 사슴이잖아.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도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사슴은 바람을 안고 걷지 않아. 그리고 사슴은 제 발자국을 지우지 않지. 제시카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보았습니다. 정말 눈 위에 인위적으로 지운 듯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훈련 구역에 왜 흔적을 지우는 자들이 있을까요? B팀 아닐까? 제시카가 추측했습니다. B팀은 서쪽 루트야. 여기 있을 리가 없어. 도윤이 단검을 뽑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바람 냄새가. 오래된 총기 기름 냄새가 나. 제시카가 반응하기도 전 산 정상 부근에서 총소리 같지 않은 둔탁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발밑의 땅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총성이 아니었습니다.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얀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도윤의 고함이 산의 정적을 찢었습니다.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버리고 마치 사냥하는 표범처럼 제시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라고? 제시카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사태야. 절벽 쪽으로 뛰어. 당장. 도윤이 그녀의 방탄조끼 멱살을 잡고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산 정상에서 거대한 눈덩이가 하얀 괴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을 성냥개비처럼 부러뜨리며 내려오는 자연의 포효 소리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하얀 분노였습니다. 제시카는 그제야 공포를 느꼈습니다. 달리려 했지만 깊은 눈과 무거운 배낭이 배처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배낭 버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통신 장비가 목숨보다 중요해. 도윤은 단검으로 제시카의 배낭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무거운 배낭이 떨어져 나가자마자 뒤따라오던 눈사태가 그것을 집어삼켰습니다. 두 사람은 절벽 쪽에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 틈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리고 뒤에서는 죽음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점프해. 도윤이 제시카를 바위 틈으로 밀어넣고 자신도 몸을 날려 그녀의 위를 덮었습니다. 쾅!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귀를 찢는 굉음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듯한 진동. 제시카는 자신을 짓누르는 도윤의 무게와 그들을 바위 벽으로 밀어붙이는 수천 톤의 눈의 압력을 느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마치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동이 멈추자 완벽한 어둠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숨 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윤, 박도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 여기 있어. 도윤의 목소리가 바로 귓가에서 들렸습니다. 거칠고 무거운 숨소리였습니다. 그가 몸을 움직여 아주 작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바위 틈 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입구는 눈으로 완전히 막혔습니다. 생매장 당한 것입니다. 라이트. 도윤이 짧게 명령했습니다. 제시카가 떨리는 손으로 가슴에 달린 전술 라이트를 켰습니다. 좁은 공간이 희미하게 밝혀졌습니다. 도윤은 팔로 아치형을 만들어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 당신 다쳤어. 제시카가 경악했습니다. 긁힌 거야. 도윤은 피를 쓱 닦아내며 덤덤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쳤어. 눈 두께가 최소 3미터는 될 거야. 무전기 있어. 아까 당신이 잘라버린 배낭에. 제시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짐을 줄였더라면 더 빨리 피했을 텐데. 도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개인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알파1, 들리는가? 지지직거리는 잡음뿐이었습니다. 두꺼운 눈과 암석이 전파를 차단했습니다. 멋지군. 통신 두절. 장비 분실.
그리고 생매장. 도윤이 바위 벽에 등을 기대며 탄창을 확인했습니다. 현실에 온 걸 환영해. 대위. 제시카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폐소 공포증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산소가 떨어질 텐데. 진정해. 도윤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강철 같은 소나기였지만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바위 틈 뒤쪽으로 작은 균열이 있어 바람이 통하고 있으니 질식하진 않아. 하지만 그가 말을 멈추고 균열 너머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뭐, 방금 그 눈사태, 자연적인 게 아니었어. 지진도 없었고, 총소리도 아니었어. 둔탁한 폭발음. 누군가 지뢰를 터뜨려 눈사태를 유도한 거야. 그 말은 우리가 공격받았다는 거야. 우리거나 아니면 이 계곡에 숨겨진 무언가를 지키려는 놈들이겠지. 어쨌든 우린 지금 괴물의 뱃속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때 등 뒤에 깊은 균열에서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낯선 냄새가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고기가 타는 냄새, 아니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시험할 진짜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냉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지만 기온은 영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시카는 덜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돌 당시 찢어진 최첨단 전투복 사이로 냉기가 칼날처럼 들어왔습니다. 추워, 너무 추워. 제시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혈관 속의 피가 얼음 조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저체온증. 이대로 두면 심장이 멈출 것입니다. 이리 와. 도윤이 젖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얇은 니트만 입은 채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시카가 힘없이 반항했습니다. 내 목숨 살리는 거야. 딴 생각하지 마. 도윤이 그녀를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두 몸이 밀착되었습니다. 도윤은 제시카를 꽉 껴안아 용광로처럼 뜨거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던 제시카도 그의 단단한 가슴에서 전해지는 압도적인 온기에 본능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냄새, 비싼 향수가 아닌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숨내음이 섞인 거칠고 남성적인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제시카가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으니까 그렇지. 도윤이 무뚝뚝하게 대꾸했지만 팔에 힘을 주어 바람이 들어오는 쪽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둠과 추위 속에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왜 707에 들어갔어? 제시카가 졸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체온증의 위험 신호였습니다. 자지마. 도윤이 뺨을 톡톡 쳤습니다. 계속 말해. 아무거나 물어봐. 대답해줘. 왜? 도윤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게 그것뿐이라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군대는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생존법을 알려준 유일한 곳이었지. 707이 날 선택한 게 아니야. 의미 있게 죽을 장소를 찾다 보니 내가 선택한 거지. 제시카는 멍해졌습니다. 장군인 아버지를 둔 자신과 생존을 위해 군인이 된 남자. 당신, 외롭겠네. 도윤이 그녀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이 비쳤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원래 고독해. 양떼들이나 무리가 필요하지. 제시카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럼 난 양이야. 아니, 도윤이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넌 숲의 길을 잃은 집고양이 같아. 성질 더럽고 할퀴기 좋아하지만 꽤 끈질긴 고양이. 처음으로 제시카의 심장이 두려움이 아닌 다른 이유로 뛰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티던 평화로운 순간. 딸각, 동굴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707의 청각에는 천둥 소리처럼 큰 소리였습니다. 도윤이 즉시 제시카의 입을 막고 라이트를 껐습니다. 완벽한 어둠. 사람이 있어.
그가 그녀의 귓가에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구조대는 아니야.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그것은 아군이 아닌 사신의 발소리였습니다. 도유는 무광 처리된 검은 단검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등 뒤로 밀며 바짝 붙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갈라진 바위 틈 너머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화가 돌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낯선 언어. 영어나 한국어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사투리였습니다. 동지. 아까 지뢰 폭발로 동쪽 계곡 입구는 확실히 막혔습니다. 미제 승냥이들이랑 국방군 놈들은 접근 못할 겁니다.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살아남은 쥐 새끼가 있으면 즉시 사살해.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 제시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 한국 땅 깊숙한 곳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었던 것입니다. 도유는 벽에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어둠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손전등을 든 용병이 코너를 도는 순간 빛이 지나가자마자 도윤이 튀어나갔습니다. 빠르고 간결하고 잔혹했습니다.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방탄복 틈새인 목을 찔렀습니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용병은 짐짝처럼 쓰러졌습니다. 도윤은 소리 없이 시체를 바닥에 뉘었습니다. 제시카는 얼어붙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사격과는 차원이 다른 눈앞에서 벌어진 예술에 가까운 살인기술. 이게 707의 실력이구나. 도윤은 시체를 뒤져 접이식 AK 소총과 수류탄 2발을 챙기고 놈의 권총을 제시카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안전장치 풀어. 내가 명령하기 전까진 쏘지 마. 뒤에 최소 5놈은 더 있어. 당신 사람을 죽였어. 제시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놈이 널 죽이려 했으니까. 도윤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세계에 온 걸 환영해. 여긴 훈장 따윈 없어. 사느냐 죽느냐 뿐이지. 그들은 틈을 따라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 동굴은 자연 동굴이 아니라 놈들이 비밀 통로로 사용하는 갱도였습니다. 안쪽에는 해골 마크와 화학기호가 그려진 거대한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화학 무기. 제시카가 창백해진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더 심각해. 도윤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정교하게 제조된 시사 폭약과 원격 기폭 장치들이었습니다. 상류댐을 폭파하려는 거야. 댐이 무너지면 하류마을과 우리 군기지는 물바다가 되고 다 얼어 죽게 돼. 당장 보고해야 해. 제시카가 무전기를 꺼내 신호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마. 도윤이 막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지직 또 연결은 안 됐지만 무전기에서 발생한 전파가 놈들의 스캐너에 잡혔습니다. B3구역의 낯선 신호 포착. 찾아내서 죽여. 동굴 깊은 곳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젠장. 도윤이 욕을 내뱉으며 제시카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뛰어. 다급한 발소리가 뒤를 쫓았습니다. 손전등 불빛들이 춤을 추고 AK 소총 탄환이 발 뒤꿈치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지하 미로에서 유령 박도윤은 굶주린 늑대떼를 상대로 공포에 질린 공주님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추격전. 그리고 그들 앞에는 끊어진 다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왼쪽. 엎드려. 도윤이 제시카를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머리가 있던 자리에 총알이 박히며 돌가루가 튀었습니다. 너무 많아. 쏠 수가 없어. 제시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격장에서는 명사수였지만 죽음이 코앞에 닥친 혼란스러운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은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마. 제압 사격만 해. 도윤은 정확한 점사로 대응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총알은 적중했지만 적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림길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까마득한 지하 절벽, 그리고 낡은 나무 흔들다리 하나뿐이었습니다. 건너가. 빨리. 도윤이 뒤를 맡았습니다. 제시카가 다리 위로 뛰었습니다. 썩은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습니다.
그녀가 중간쯤 갔을 때 적의 총탄이 오른쪽 케이블을 끊어버렸습니다. 아! 다리가 기울어지며 제시카가 미끄러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나무 판자 끝을 붙잡고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제시카. 도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적들은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구하러 가면 자신이 벌집이 될 상황. 도망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에게 동료를 버리는 선택지란 없었습니다. 그는 총을 버리고 마지막 수류탄의 핀을 뽑아 적진으로 던졌습니다. 쾅! 폭발 연기가 시야를 가린 틈을 타 도윤은 흔들리는 다리 위로 몸을 날렸습니다. 그는 엎드려 제시카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나를 봐. 아래 보지 마. 그가 핏대선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이 미끄러워. 못 버티겠어. 제시카가 울먹였습니다. 델타포스의 자존심도 오만함도 사라지고 죽음 앞에 선 나약한 인간만이 남았습니다. 죽는 건 허락 안 해. 꽉 잡아. 도윤이 그녀를 끌어올렸습니다. 제시카가 다리 위로 올라온 순간 폭발 연기를 뚫고 나온 용병 하나가 총을 쐈습니다. 탕. 도윤이 몸을 돌려 제시카를 감쌌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윤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신음조차 삼키며 제시카를 반대편으로 밀쳤습니다. 도윤. 가. 줄 끊어. 도윤이 충혈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제시카는 울면서 반대편으로 뛰어가 남은 케이블을 칼로 끊었습니다. 다리가 무너지며 건너오려던 적들이 추락했습니다. 도윤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왼쪽 어깨에서 선홍빛 피가 콸콸 쏟아져 군복을 적셨습니다. 제시카가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총에 맞았잖아. 왜 날 대신해서 맞은 거야? 날 싫어했잖아. 그녀의 눈물이 그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스럽지만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임무는 너를 살려서 돌려보내는 거니까. 내가 아무리 재수 없게 굴어도 말이야. 그 순간 제시카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기술과 이론은 이 남자의 피와 살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물 아껴. 아직 안 끝났어. 도윤이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습니다.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늑대들은 다른 길을 찾아 곧 들이닥칠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 후회로 우는 여자와 마지막 정신줄을 잡고 있는 상처 입은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제시카가 그를 지켜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제시카는 도윤을 부축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격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급 키트를 열었습니다. 옷 찢어야 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칼로 피 묻은 옷을 찢어내자. 도윤의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제시카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단지 어깨의 총상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고통의 지도 맙 같았습니다. 칼자국, 오래된 총상, 화상 자국, 등에는 맹수에게 핥히어진 듯한 긴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근육 위에 새겨진 비극적인 역사였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제시카가 심장 근처의 흉터를 조심스럽게 건드렸습니다. 소말리아. 2015년 도윤이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 수류탄 파편이었지. 이건 휴전선 인근 2018년 근접 전투. 제시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파티를 즐기고 드론 조종실에 앉아 있을 때 이 남자는 몸으로 기밀 문서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총알 빼내. 도윤이 라이터로 달군 단검을 건넸습니다. 마취제 없어. 빨리 해. 난 외과 의사가 아니야. 기본 응급처치만. 넌 델타야. 피가 무섭다고 하지 마. 도윤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내 손을 믿어. 넌 할 수 있어. 제시카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많이 아플 거야. 해. 도윤이 천조각을 입에 물었습니다. 칼끝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의 온몸 근육이 바위처럼 굳어지고 핏대가 터질 듯 솟았지만 비명은 지르지 않았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 됐어, 나왔어. 제시카가 피 젖은 총알을 꺼냈습니다.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감자. 도윤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조각을 뱉어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스털링 의무관. 도윤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그녀를 존중 담아 불렀습니다. 제시카는 땀을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바보 같아. 왜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넌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 내 옛 동료. 너처럼 오만하고 고집세던 여자였지. 내가 늦어서 내 눈앞에서 죽었어. 제시카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유령이 되었는지. 그는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었고 그녀를 구하는 것은 그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난 그녀가 아니야. 제시카가 그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난 안 죽어. 당신을 데리고 나갈 거야. 약속해. 그래, 좀 쉬어.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도윤이 눈을 감았습니다. 제시카는 총을 든 채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그녀가 이 상처 입은 늑대의 파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육중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놈들이 그 무기를 작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사냥감이 아닌 사냥꾼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깨어났습니다. 감염으로 인한 미열이 있었지만 군인의 본능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옆에서 제시카가 도윤의 단검으로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무기 만드는 거야. 제시카가 뾰족한 나무창을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말대로 배터리 없는 기술은 쓰레기니까 당신 방식을 배워야지.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건 물고기나 잡는 거야. 사람을 잡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그가 나무를 받아 몇 번 다듬자 치명적인 투창이 되었습니다. 이동하면서 도윤은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이끼 보여. 저게 북쪽이야. 나침반 믿지 마. 동굴 자력 때문에 엉터리니까. 발소리 죽여. 발끝부터 닿게 하고. 땅을 느껴. 고양이처럼. 직선으로 가지 마. 적은 항상 직선을 노려. 사각지대를 이용해. 제시카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교과서엔 없는 피로 쓴 실전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장이 뚫려 빛이 들어오는 거대한 공동, 콩동에 도착했습니다. 가운데엔 지하 호수가 있었습니다. 물이다. 제시카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멈춰. 도윤이 그녀를 낚아채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팟팟. 물가에서 작은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대인지뢰였습니다. 중요한 곳엔 항상 함정이 있어. 도윤은 그녀에게 지뢰 해체법을 가르쳤습니다. 제시카는 땀을 흘리며 파란 선을 잘랐습니다. 성공이야. 제시카가 안도하며 도윤을 보았습니다. 당신, 최고의 선생님이야. 좀 무섭긴 해도. 넌 꽤 고집센 학생이고. 그때 개 짖는 소리가 동굴을 울렸습니다. 사냥개야.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피 냄새를 맡고 왔어. 도망칠 수 없습니다. 후각을 속여야 해. 도윤이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 진흙 웅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발라. 뭐? 저 더러운 걸. 살고 싶어. 향기롭고 싶어. 제시카는 눈 딱 감고 진흙을 온몸에 발랐습니다. 금발 머리도 얼굴도 진흙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도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바위 틈에 숨자마자 개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유황 냄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다른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서로의 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머드팩 잘 어울리는데. 도윤이 놀렸습니다. 당신도 깨끗할 때보다 덜 무서워 보여. 제시카가 받아쳤습니다. 진흙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감정이 싹뗍습니다. 단순한 전우애가 아닌
영혼의 공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등 뒤에서 차가운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철컥. 용병대장의 총구가 제시카의 머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찾았다. 쥐새끼들. 함정은 개들이 아니었습니다. 개들은 미끼일 뿐이었습니다. 도유는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속도는 여전했습니다. 그가 총구를 위로 쳐올렸습니다. 탕! 총알이 천장을 때렸습니다. 도유는 대장의 목을 가격하고 넘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즉시 3명의 용병이 덮쳤습니다. 제시카, 도망쳐. 도윤이 소리치며 홀로 3명을 상대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어깨 상처가 터져 피가 솟구쳤지만 그녀를 위해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늑대는 동료를 버리지 않는다. 그녀는 떨어진 총을 주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눈을 떴습니다.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탕! 탕! 정확한 2발. 도윤을 조르던 2놈이 쓰러졌습니다. 도윤이 놀라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총구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서 있는 그녀. 난 양이 아니야, 사자라고 했지. 도윤이 자랑스러운 듯 웃으며 마지막 놈을 발차기로 날려버렸습니다. 가자, 암사자. 하지만 쓰러졌던 대장이 기폭 장치를 눌렀습니다. 같이 죽자. 쾅.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다시 한번 제시카를 감싸 안았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도윤의 오른쪽 다리를 덮쳤습니다. 우두둑.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 안 돼? 도윤이 쓰러졌습니다. 다리가 바위에 깔려 으스러졌습니다. 가 다른 길 찾아.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난 끝났어. 닥쳐. 절대 안 가. 제시카는 울부짖으며 맨손으로 바위를 파냈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시카, 내 다리 부러졌어. 집만 될 거야. 댐 폭발을 막아야 해. 유언 남기지 마. 제시카는 쇠파이프를 찾아 지렛대 원리로 바위를 들어 올렸습니다. 발 빼. 빨리. 도윤이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뺐습니다. 그는 기절했습니다. 제시카는 그를 부축했습니다. 작은 체구의 그녀가 거구의 남자를 지탱하며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죽지 마, 박도윤. 나 아직 할 말 있단 말이야.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한 장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사신과 싸우는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에는 어둠뿐이었고 지하수 소리가 굉음처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가 근처 안전한 곳에 멈췄습니다. 도윤은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고 뼈가 살을 뚫고 나올 듯한 개방성 골절이었습니다. 이대로면 괴사가 시작되어 다리를 자르거나 죽게 됩니다. 제시카, 추워. 제시카는 결심했습니다. 뼈를 맞추고 꿰매야 했습니다. 마취제도, 도구도 없이. 오직 칼과 불, 그리고 적에게서 뺏은 독한 술뿐. 도윤, 들어봐, 뼈를 맞출 거야. 죽을 만큼 아플 거야. 해, 버틸 수 있어. 도윤이 가죽 허리띠를 입에 물었습니다. 제시카는 술을 상처에 부었습니다. 도윤이 몸을 비틀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그녀는 울면서 손을 뼈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우득. 뼈가 맞춰지는 소름 끼치는 소리. 도윤은 짐승 같은 비명을 목구멍으로 삼키다 기절해버렸습니다. 제시카는 나무와 천으로 다리를 고정하고 바늘과 실로 상처를 꿰맸습니다. 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처치가 끝나고 그녀는 그를 꼭 껴안아 밤새 체온을 나눠주었습니다. 새벽녘,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곁에서 쪽잠을 자는 흑투성이의 제시카. 그의 눈에 그녀는 그 어떤 천사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고마워. 제시카가 깨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잖아. 이 바보야. 난 유령이라니까. 안 죽어.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솜씨가 제법인데
의사 와이프 해도 되겠어. 누가 당신 와이프 한대. 얼굴을 붉히는 제시카.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운명으로 묶여버렸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야 해. 내일 아침이면 댐이 터져. 산 정상 통신소로 가야 해. 다리가 이래서 어떡해. 나에겐 다리가 하나 남았어. 그리고 내가 있잖아. 내 왼쪽 다리가 되어줄래? 그래, 업어서라도 데려갈게. 절뚝거리는 남자와 지친 여자. 그들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정상으로 가기 위해선 적들의 화력이 집중된 얼음 호수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동굴을 빠져나오자 눈 덮인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목표인 통신소는 EK 엠박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중기관총으로 무장한 적의 초소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암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제시카가 공격수 포인트맨, 도윤은 관측수 스퍼텔가 되었습니다. 저 초소를 뚫어야 해. 제시카가 AK 소총을 장전했습니다. 정면 돌파는 안 돼. 머리를 써. 도윤이 망원경으로 살폈습니다. 저기 드럼통 보여. 연료 저장고야. 저걸 터뜨리면 놈들의 시선이 쏠릴 거야. 알았어. 성동격서 소란을 피우고 뒤를 친다. 제시카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둔한 서양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설표 눈표범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위 뒤에 엎드려 조준했습니다. 거리 300m. 강풍. 바람 30방향. 풍속 5m. 이클릭 수정. 도윤이 적의 무전기로 속삭였습니다. 당. 쾅. 연료통이 폭발하며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적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제시카는 사각지대로 파고들어 남은 보초의 뒤통수를 개머리판으로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거치된 중기관총을 잡았습니다. 도윤, 클리어. 올라와. 두두두두. 그녀가 지원 사격을 퍼붓자 적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절뚝이며 합류했습니다. 기관총을 난사하며 눈을 빛내는 그녀를 보며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스노모빌을 탈취했습니다. 타. 내가 운전해.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이 뒤에 타자마자 스노모빌이 굉음을 내며 질주했습니다. 뒤에서 적들의 스노모빌 부대가 추격해왔습니다. 설원 위에 데스레이스.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꽉 잡아. 제시카가 현란한 드리프트로 적 차량을 절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운전 한번 살벌하게 하네. 레이싱이 취미라서. 제시카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피어난 쾌감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소 정문 앞, 적의 공격 헬기 미-24가 솟아올랐습니다. 12.7mm 기관포가 불을 뿜으며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진퇴양난. 하늘의 괴물이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가. 빨리. 제시카가 핸들을 꺾어 빽빽한 침엽수림으로 돌진했습니다. 기관포 탄환이 나무들을 베어 넘겼습니다. 스노모빌이 나무에 부딪혀 박살났습니다. 그들은 굴러 떨어졌습니다. 헬기가 다시 올 거야. 격추해야 해. 도윤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뭘로? 소총으론 어림도 없어. 아까 놈들 스노모빌에 RPG 로켓 발사기가 있었어. 내가 가져왔지. 도윤이 어깨에 맨 발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놈을 낮게 유인해야 해. 내가 미끼가 될게. 믿어? 당신이니까. 제시카가 숲 밖으로 뛰쳐나가 손을 흔들며 도발했습니다. 조종사는 비웃으며 고도를 낮춰 조준했습니다. 먹잇감을 가지고 노는 것이었죠.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도윤이 나무 위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리의 고통을 씹어삼키며 공중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지옥에나 가라. 슈욱. 로켓이 헬기의 꼬리 날개에 직격했습니다. 쾅. 헬기가 빙글빙글 돌다 산비탈에 추락해 폭발했습니다. 도윤이 제시카를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심장 터지는 줄 알았어. 그들은 통신소 건물로 진입했습니다. 제시카가 해킹 장비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메인 통제실. 적들이 서류를 태우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도윤과 제시카가 놈들을 제압했습니다. 제시카가 콘솔로 달려갔습니다. 카운트다운 15. 링링 슈스. 오시죠. 15분 뒤에 댐이 터져. 그녀가 해킹을 시도했지만 접근 거부 메시지만 떴습니다. 사령관 코드가 필요해. 그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법이군. 한 쌍의 바퀴벌레들. 최종 보스가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덩치의 북한 공작원. 얼굴엔 긴 흉터. 그는 거대한 군용 나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암호. 뺏어가 보시지.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총알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검을 뽑았습니다. 제시카. 넌 계속 해킹해. 암호는 내가 받아낼게. 다리가 그 모양인데 어떡해. 늑대는 다리로 사냥하지 않아 이빨로 하지. 도윤이 돌진했습니다. 마지막 전투. 압도적인 힘과 만신창이가 된 육체의 대결. 시간은 10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처절했습니다. 놈의 힘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도윤은 다리를 쓸 수 없어 계속 밀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상처가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도윤. 제시카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날 신경 쓰지 마. 임무에 집중해. 도윤이 피를 토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힘으론 이길 수 없었습니다. 707의 기술을 써야 했습니다.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 놈이 칼을 찌르러 들어올 때 도윤은 피하지 않고 오히려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왼쪽 팔을 내주어 칼에 베이게 하고 그 틈에 놈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우드득. 손목을 꺾어버렸습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도윤은 박치기로 놈의 코를 들이받았습니다. 둘은 바닥을 뒹굴며 칼을 뺏으려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시카는 2분 남은 상황에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때 몸싸움 중에 놈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낡은 사진 한 장을 보았습니다. 어린 딸의 사진, 뒤에 적힌 생년월일. 설마 그녀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암호 승인. 됐어. 제시카가 소리쳤습니다. 폭파 명령 취소. 시계는 0. 5에서 멈췄습니다. 성공했어. 도윤. 해냈다고. 하지만 뒤를 돌아본 순간 도윤은 놈에게 목이 졸려 바닥에 눌려 있었습니다. 놈의 칼이 도윤의 심장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죽어라.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놈의 이마에 구멍이 뚫리며 쓰러졌습니다. 제시카가 연기나는 권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살인을 했지만 이번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달려가 도윤을 안았습니다. 정신 차려. 도윤이 기침하며 눈을 떴습니다. 사격 솜씨, 훌륭하네. 박교관 수제자답군. 그들이 부축하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아군 헬기 부대가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제시카가 안도했습니다. 그때 죽은 놈의 주머니에서 삐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시카를 멀리 밀쳐냈습니다. 엎드려. 놈의 심장 박동이 멈추면 터지는 데드맨 스위치 폭탄이었습니다. 쾅. 통제실이 폭발하며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은 불길 속으로 추락했습니다. 도윤. 제시카가 절규하며 달려가려 했지만 구조대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저기 그가 있어. 건물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그녀의 영웅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시카는 기지로 돌아왔지만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 죽었어. 약속했단 말이야. 구조대가 24시간을 수색했지만 도윤의 탄 군복 조각만 발견될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째 밤. 수색팀에서 긴급 무전이 왔습니다. 지하수로 하류에서 생존 반응 포착. 중상자 발견.
제시카는 맨발로 헬기장에 뛰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녀는 차가운 계곡 물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보았습니다. 온몸이 화상과 상처투성이었지만 가슴은 미약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 그녀가 그를 끌어안고 자신의 체온을 전했습니다. 약속했잖아. 도윤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그녀가 비치자 작은 불꽃이 일었습니다. 말했잖아, 나 즐기다고. 목소리는 바람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말하지 마, 집에 가자. 도윤이 피 묻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제시카, 사랑. 말을 맺지 못하고 손이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렸습니다. 안 돼. 제세동기 가져와. 살려내란 말이야. 제시카의 비명이 계곡을 울렸습니다. 6개월 후 서울 국군수도병원. 따스한 봄 햇살이 복도를 비추고 창밖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VIP 병실에서 한 남자가 평행봉을 잡고 걷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뚝거리지만 포기하지 않는 걸음. 조금만 더. 한 발만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응원했습니다. 도윤이 땀을 흘리며 5번의 대수술을 견뎌낸 다리를 옮겼습니다. 해냈다. 옆에는 제시카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푼 그녀는 더 이상 독수리가 아닌 사랑에 빠진 여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했어. 빨리 나아야지. 데이트 빚 갚으러 가야 하니까. 그날 도윤은 3분간 심장이 멈췄지만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는 훈장을 받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은 바로 앞에 있는 여자였습니다. 병원 벤치에 앉아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저녁 신청서 냈어. 왜? 군대 좋아하잖아. 좋아하지만 영광보다 중요한 걸 찾았거든. 한국에 남아서 김치찌개 끓이는 법 배우려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도윤이 투박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이제 다리도 잃었고 특수부대원도 아닌데 당신은 영원한 내 영웅이야. 그리고 내 평생 교관이고. 도윤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동굴에서 그녀가 빼내준 첫 번째 총알 탄피로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비싼 반지는 못 사줘. 가진 게 이것뿐이라. 제시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거야. 벚꽃 잎이 흩날리는 아래. 두 사람은 키스했습니다. 전쟁의 피 냄새가 아닌 달콤한 봄의 향기가 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멀리서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분 전설의 고스트 아니야. 맞아. 옆에는 미군 가시 장미. 둘이서 적 기지 하나를 박살냈다며 진짜 행복해 보이네. 707의 고독한 늑대와 콧대 높은 미군 장교의 이야기는 군대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춥고 잔혹한 곳에서도 사랑은 벚꽃처럼 강인하게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말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거대한 은유이자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육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박도윤과 제시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남긴 그 뜨거운 여운이 내일 여러분이 마주할 삶의 전장에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첫 번째 가치는 바로 겸손의 힘과 편견의 위험성입니다. 이야기 초반, 제시카는 최첨단 장비와 자신의 지위, 그리고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배경만을 믿고 도윤을 무시했습니다. 그녀에게 낡은 청바지를 입은 도윤은 그저 실패한 군인이나 알코올 중독자로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 직함, 혹은 그 사람이 가진 배경만으로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해 보이면 무시하고 내 방식만이 정답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설악산의 눈보라가 몰아치자 제시카가 자랑하던 그 모든 첨단 장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살린 것은 그녀가 그토록 비웃었던 도윤의 투박한 생존 본능과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산을 오를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거칠애나 스펙이 아니라 묵묵히 쌓아온 내공과 경험,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최고라고 자만하는 순간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반면 도윤처럼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칼을 함부로 빼들지 않으며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는 옛말이 틀리지 않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상처의 치유와 연대입니다. 도윤은 과거의 트라우마로 인해 스스로를 고스트, 즉 유령이라 부르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그는 늑대처럼 고독했고 누구도 자신의 영역에 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카라는 자신과는 정반대인 불청객을 만나면서 그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임무 때문에 혹은 귀찮아서 시작된 동행이었지만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혼자서는 결코 이 설원을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리가 부러진 도윤에게 제시카는 다리가 되어 주었고 어둠 속에서 눈이 먼 도윤에게 제시카는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필요한 진정한 파트너십이자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상처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도윤의 흉터처럼 겉으로 드러난 상처도 있고 제시카의 인정 욕구처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살아가려 하지만 결국 인간은 타인과 체온을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도윤이 제시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을 때 그는 사실 과거의 죄책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시카 역시 도윤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남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십시오. 그들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일으켜줄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교훈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이야기 속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눈사태, 북한 용병, 댐 폭파 위기, 그리고 심각한 부상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수십 번도 더 포기했을 상황에서 그들은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늑대는 다리로 사냥하지 않아 이빨로 하지라는 도윤의 대사는 우리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조건이 완벽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상하고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정신력만 있다면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댐이 폭발하기 직전과 같은 카운트다운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사업 실패, 이별, 질병, 혹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들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주저앉아 울 것인지 아니면 부러진 다리를 이끌고서라도 한 발짝 더 내디딜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도윤과 제시카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심장이 멈춘 3분의 시간조차 이겨내고 돌아온 도윤처럼 삶에 대한 의지는 죽음조차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변화에 대해 말합니다. 차가운 겨울산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따뜻한 봄날 벚꽃 아래서 끝이 납니다. 살인 기계였던 도윤은 사람을 살리는 요가 강사가 되었고 전쟁터의 영광만을 쫓던 제시카는 소박한 행복을 꿈꾸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 치열하게 쫓던 성공, 명예, 자존심 같은 것들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그들은 보여줍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밥 한 끼,
따뜻한 눈맞춤, 그리고 서로의 흉터를 보듬어주는 손길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적을 모두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헛된 자존심이나 보여주기식 성공을 쫓느라 정작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금 당장 그 손을 잡으라고 조언합니다. 이제 작가로서 이 이야기를 집필하며 느꼈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감정과 시선, 그리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25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저는 이 글을 쓰는 내내 설악산의 차가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듯한 한기를 느꼈지만 동시에 두 주인공이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의 그 뜨거운 체온 또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박도윤이라는 인물을 그려내면서 저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혹은 묵묵히 가정을 지키는 가장들의 모습을 투영하고 싶었습니다. 참 그들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뜨거운 심장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 제시카를 보면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5. 화려한 스펙과 기술로 무장하고 자신만만해하지만 정작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고 누군가의 온기를 갈구하는 우리네 자화상 말입니다. 6.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첼로 케이스 속에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7.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스스로 만든 껍데기 속에 숨어 진정한 세상과 부딪히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8. 도윤이 첼로 케이스를 무기로 휘둘렀듯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두려움의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과 당당히 맞설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 폼롤러와 요가 해먹이 살상 무기를 이기는 장면을 쓰면서 저는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10. 그것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노자의 도덕경 사상과도 맞닿아 있으며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도구로 악을 제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습니다. 11. 진정한 강함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력화시키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는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12. 도윤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흉터들은 그가 살아남았다는 증거이자 훈장입니다. 13.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지우고 싶은 흉터가 있나요? 14.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고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자랑스러운 증거입니다. 15. 제시카가 도윤의 흉터를 어루만져 주었듯 여러분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줄 사람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16. 북한군과의 대치 상황은 우리 삶의 끊임없는 경쟁과 갈등을 상징합니다. 17.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의 공포, 오만, 포기하고 싶은 나약함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18. 도윤이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슈퍼히어로라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단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 사랑은 인간을 가장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신에 가까울 정도로 강하게 만들기도 하는 유일한 마법입니다. 20. 벚꽃이 휘날리는 엔딩 장면에서 저는 긴 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21.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춥고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22. 탄피로 만든 목걸이는 전쟁 고통을 평화사랑로 바꾼 가장 아름다운 연금술입니다. 23. 우리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탄피를 갈고 닦아 인생의 지혜라는 보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24. 이 이야기가 단순히 재미있는 액션 로맨스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나도 누군가의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겼다면 작가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보라치는 설악산에서 시작해 벚꽃 흩날리는 서울의 봄까지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박도윤과 제시카는 서로가 있었기에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말이죠. 그 작은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이끄는 최고의 복선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더 가슴 뛰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에도 여러분의 가슴을 울릴 감동적인 이야기로 가장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이야기꾼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